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3권 한양천도 16번째 이야기 왕자의 난 1 사람책 5수레입니다. 강령전에는 태조 이성계와 세자 방석이 나란히 용상에 앉아 있었고, 평상시에 중신들이 앉았던 자리에 방과 방의 방간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방원이가 들기를 기다리며 지루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정한군 듭시옵니다. 내시의 소리가 들렸다. 들라 이르라. 태조 이성계가 담담하게 일렀다. 방원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 방석이가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용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놈이 용상에 앉다니. 방원은 그런 심정으로 형들의 말석에 앉았다. 중전이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신의 왕후에게는 6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인 방우는 술로 세상을 떠났고 6째인 방연은 병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4아들이 적실소생의 전부인 셈이다.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 세자를 보라. 적실소생의 4아들들은 고개를 들어 용상에 앉아있는 서출의 세자인 방석을 보았다. 외모는 수려하고 준수했다. 세자의 지위에 있은 지 7년이나 되었으니 관록인들 없었을까. 방석은 마치 신하들을 내려다보듯이 미소까지 담고 있었다. 저놈이 제엄일 닮아서. 방호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나으린 세자는 어미를 잃고 울음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렸다. 망극하옵니다. 망극하다는 이 말을 뱉지 않은 사람은 오직 방원 한 사람뿐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물기 어린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세상을 등진 중전은 나어린 세자를 지극히 총애하였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 또한 세자를 내 몸보다 소중히 하고 있음이니 너희들은 세자 대하기를 나를 대하듯 해야 할 것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방원은 일어서 나가고 싶었다. 적실소생의 자식들에게 첩의 자식을 아버지 대하듯 하라는 태조 이성계의 추태가 오장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노망이로군. 방원은 몸이 떨려오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세자는 내 뒤를 이어 이 나라 조선의 대통을 이어갈 막중한 몸, 너희가 세자를 지키고 보필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세자를 바로 섬기리. 나는 너희들이 맹세를 받아두고 싶음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의 형들은 깊숙이 허리를 굽히며 맹세를 하고 있었다. 방원도 입을 열지 않았을 뿐 허리만은 깊숙이 숙였다. 세자는 들으라. 예, 저들이 사사로운 정으로 보면 세자에게는 형이 될 것이나 종사의 일로 보면 애비의 신하이자 곧 너의 신하가 되느니라. 세자는 형들의 충절을 따뜻이 맞아들이도록 하라. 아바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끝장이었다. 강령전을 나선 방원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7월이라 한낮의 햇볕은 온몸을 흥건하게 땀으로 적시게 됐다. 멍청이 같은 형들 때문에 방원은 주먹을 쥐고 입술을 물어뜯었다. 눈알이 따가웠다. 땀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땀에 젖은 옷은 온몸을 휘감았다. 그 끈적거림이 방원을 더욱 기분 나쁘게 했다. 내시의 움직임이 부산해 보였다. 방원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본다. 아버지의 거둥이었다. 정능으로 행차하신다 하옵니다. 7점선이 다가서며 기뜸해 주었다. 그럴 테지 죽은 사람에게 가서
세자의 일은 걱정 말라고 할 테지. 적실 소상의 자식들이 세자의 앞에서 맹세를 했다고 할 테지. 방언은 그런 생각을 씹으며 하늘을 보았다. 뭉게구름이 치솟고 있었다. 사실 태조 이성계는 무거운 짐을 벗은 듯 홀가분했다. 현비 강씨를 잃은 다음부터 세자의 지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이 세자의 곁에 있으니 조정하는 별로 문제될 것은 없었다. 왕실 쪽에 문제가 있다면 넷째인 반관과 다섯째인 방언이었다. 방관의 성품은 무분별한 편이어서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 남의 충동에 약한 편이었고 방언은 조선왕조 창업에 대공이 있어 이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 태조 이성계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을 불러 맹세를 받았으니 일단 불안 요인이 가신 것으로 생각했다. 흥천사에 다다른 태조 이성계는 향을 피워 올리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심경을 현비 강씨의 영혼에 고했다. 할 일을 마쳤다는 홀가분함이었다. 그는 흥천사를 나와 정릉의 조경 역사장을 살피면서 이제 세자에게 양위를 한다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질환이 태조 이성계를 따르고 있었다. 이 장군, 예,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당치 않으시옵니다. 전하, 악덕만 늘어가고 있지를 않소. 최영이 죽고 정봉주를 죽여서 얻은 나라예요. 지라는 할 말이 없었다. 태조 이성계는 누구보다도 과묵한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지난도 처음 듣기 때문이었다. 두문동에 불을 지르고 고려 왕실의 종친들을 수장했어요. 전하께서 하오신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설사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기로 임금이 어찌 그 책임을 모면하리. 근자에 이르러 목은마저 비명에 가질 않았소. 고정하시옵소서. 임금의 자리가 어디 사람을 죽이고자 있는 것인가. 내 악업에 있어 나는 중전을 잃었어요. 망극하옵니다. 내가 천벌을 받고 있음이에요. 난 이 점을 알고 있어요. 태조 이성계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가 이마에 손을 얹으며 몸을 비틀거렸다. 전하, 전하, 지란이 이성계를 부액하며 소리쳤다. 눕고 싶어요. 날 눕혀주시오. 예. 지란은 태조 이성계를 파란 잔디 위에 눕혔다. 그리고 능역 아래쪽을 향해 소리쳤다. 전의는 어디 있느냐? 당장 전의를 부르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동이었다. 늑역조성에 동년된 승도와 병사들만도 수백 명을 헤아리는데 그런 곳에서 임금이 쓰러졌으니 조용하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전의가 달려오고 병사들은 환궁채비를 서둘렀다. 공역을 감독하고 있던 안산군수 이숙번은 비호같이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둘렀다. 숙번이가 탄 말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풍같이 달렸다. 숙번의 우직함은 이날이 거사일이 되리라고 믿었다. 그가 촌각을 아끼며 방언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으리 주상전하께서 쓰러지셨소이다. 숙번이 방언의 집 중문을 들어서며 소리쳤다. 슬픔이나 걱정스러운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신바람으로 가득한 동태였다. 쓰러지시다니 어디서 언제? 민재, 하윤, 방언이 사랑에서 튕겨지듯 뛰쳐나오며 서로가 한마디씩 던졌다. 이게 말씀이에요. 숙번의 몸짓이 요란해지다 방언이 그를 제지했다. 들어오너라. 다들 큰 사랑으로 들었다. 숙번의 말은 설명이라 할 것도 없었다. 그가 태조 이성계의 가까이에 있질 않았는데 소상히 알 까닭도 없었고 다만 쓰러졌다는 사실만을 알려졌을 뿐이었다. 입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만. 전가를 받고 가셔도 늦질 않아요. 민재의 입궐 권유를 하윤이 제지했다. 방언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기세일 뿐
기색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나으리 때는 지금이 아니오이까. 숙번의 충동이었다. 닥치시게. 하인이 일갈하고 나섰다. 대감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오이다. 숙번은 지지 않고 맞섰다. 숙번은 당장 정릉으로 돌아가 병사들을 점검하랬다. 나으리 당장 돌아가라니까. 예. 숙번은 방을 나갔다. 방호는 민재와 하윤에게 말했다. 전 이꼴을 하겠습니다. 때가 오는 듯 싶사옵니다. 전에 없이 싸늘한 어조로 결론을 내린 방원도 사랑을 나갔다. 관복을 입으러 가는 모양이었다. 어찌 될 것 같소? 민재가 물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말을 마친 하원도 자리를 떴다. 하윤도 자리를 떴다. 민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혼자 앉아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강령전으로 옮겨졌으나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왕자들이 문병을 다녀가는 것이 약이 되지는 않는다. 전의들은 고개만 갸우뚱거리며 분주해했고 이름 있는 명의들이 다녀갔어도 차도는 없었다. 현비 강씨가 승하한 지 2년 만인데 이번에는 주상의 환호를 얻었다. 주상 중신들은 전전긍긍하여 했고 세자와 경순홍주는 눈물로 나날을 지새웠다. 재작년에는 중전이 죽더니 이번에는 임금이 알아누웠대요. 천벌일 테지요. 사람이 목숨을 그렇도록 가볍게 여겼으니 제놈이 목숨인들 온전하게 부지하겠습니까? 연지의 말을 유모가 받았다. 그들은 마당가에서 열무를 다듬고 있었다. 세우는 맨드라미 끝에 앉은 고추잠자리에게로 다가서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잠자리를 잡고자 하는 4살 박이의 얼굴은 숨을 멈출 만치 긴장해 있었는데 그 같은 세운을 바라보는 연지와 유모의 얼굴에도 웃음이 정지되어 있었다. 세운의 손끝이 채 다가가기도 전에 고추잠자리는 날아갔고 세운은 멍하니 허공을 볼 뿐이었다. 호호호 도련님, 유모 할머니 소금장이 잡아주세요. 세운은 울먹이며 말했다. 네가 잡아야지. 연지는 세운에게 고집을 키워주고 싶었고 의지력을 심어주고 싶었다. 천자문을 곧잘 읽는 세운이었지만 연진이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세운아, 석보가 두 손을 활짝 벌리며 들어서고 있었다. 큰 스님, 세운은 합정을 하며 석보에게 안겼다. 연지와 유모도 석보에게 다가서며 합정을 했다. 한성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조정안이 온통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옵니다. 유모가 연지를 대신해 물었다. 그러게나 말씀이에요. 물구비가 어찌나 급한지 숨을 돌릴 겨를이 있어야지요. 석보는 그쪽 사정을 입에 담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연지도 애써 묻고 싶지 않은 듯 화제를 돌렸다. 하윤 대감도 안녕하시고요. 그 사람 한성윤이 되었어요. 새 도읍지 한성이 그 사람의 손에 있어요. 세운이 안부를 물어주더군요. 아, 예. 그 어른께서 세윤의 상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마는 허허허 그럴 때가 오겠지요. 이승본인가 하는 사람은요. 유모가 물었다. 그 사람은 안산 군수로 갔어요. 이젠 한 고을을 다스립니다. 연지는 기분이 상했다. 그따위 무례하니 군수가 되었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석보는 세운을 치켜들며 묻는다. 내 학문 좀 알아보자. 오늘은 어디를 읽었느냐. 구고심론 산을여 소연이 옛사람의 글을 구하고 그 도를 찾으며 세상의 모든 생각을 흩어버리고 평화로이 논인다. 앵두 같은 입술에서 물 흐르듯 유창하게 흘러나왔다. 허허허 그 다음은 어찌 되느냐. 혼주무견 적사환초 기쁨은 아래고 더러움은 쫓아내오니 슬픈 것은 살해하여 가고 즐거움은 부르듯이 온다. 영특하구나.
천자문이 떨어지는 것도 며칠 남지 않았나 보구나. 천자문의 맨 끝줄은 휘어조차 언제 호야니 조사라고 말하는 글자는 언제 호야자니라. 놀란 것은 석보가 아니라 연지였다. 하루에 8자, 그러니까 2줄씩 가르치고 있었으니 아직 40여 줄이 남아 있었는데 세우는 어렵지 않게 끝줄을 애우고 있지를 않는가. 허허허, 이런 놈을 보았나. 그래, 나머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고? 석보가 물었다. 세훈이가 배우는 천자문은 석보가 손수 쓴 것이었고, 그러니까 세훈이 진도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이었다. 삼위 스님이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몇 번이나 읽어주더냐? 한 번이요. 이럴 수가. 도련님 장하십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유모는 눈물을 훔치면서 대견해 했다. 세운을 멍하니 보고 있는 연지의 눈에도 눈물이 괴어 있었다. 들어가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석보는 세운을 안고 방으로 들었다. 연지도 유모도 따랐다. 석보는 천자문을 펼쳐놓고 이것저것을 짚어 보였다. 세운은 또박또박 읽고 풀었다. 틀린 것도 없었거니와 막히지도 않았다. 아가씨, 떡을 좀 해야겠사옵니다. 천자문을 떼었는데 어찌 그냥 지내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참으로 대견합니다. 석보도 찬성을 했다. 유모는 떡살이라도 씻으려는 듯 방을 나갔다. 아가씨, 저녁이라도 명심보감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고맙사옵니다. 경사였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는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다. 고려 유민의 한을 안고 살아가는 연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는가. 영안군 방과는 소격전에서 기거하다시피 했다. 아버지 이성계를 위해 초례를 베풀어 목숨을 빌고자 함이었다. 정안군 방호는 강령전에 들어 아버지의 병세를 살피고 경복궁의 넓은 뜰을 거닐곤 했다. 민씨 부인도 병간을 위해 강령전을 드나들었다. 태조 이성계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 이젠 일어나 앉기조차 어려워했다. 7월 중순께로 접어들 무렵 민씨 부인은 방과의 아내 김씨에게 참으로 엄청난 제의를 했다. 형님, 이젠 태굴하지 마시고 내명부의 기강을 다스려 주셔야겠어요. 내명부란 권례에 있는 모든 안악들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말로 외명부가 있다. 외명부란 조정 중신들의 부인을 말한다. 민씨 부인이 김씨 부인에게 권례에 남아 내명부의 기강을 다스려달라는 것은 중전의 소임을 맡으라는 말과 같은 뜻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야. 대궐에는 빈궁마마께서 계시지라는가. 그까지 빈궁 따위에게 권례의 일을 맡기다니요. 정실소생의 며느리도 아니거니와 나이도 어린데 구렁이 같은 상궁들이 빈궁의 의향을 따르고자 하겠사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상전하의 분부가 없고서야 내가 무슨 수로 내명부의 기강을 잡아. 형님, 곧 빈궁마마가 되시려니 어찌하여 그런 심약하신 말씀을 하시오니까. 김씨 부인은 재빨리 사방을 살폈다. 천만다행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형님, 미구의 중전마마가 되시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들으면 어찌하려고 그런 소리를 해. 김씨 부인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민망해했다. 민씨 부인은 집요하게 부추기고 나섰다. 형님, 중전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입니다. 형님이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질 않습니까? 자네가 있질 않은가? 형님 차례가 아니옵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내 시들이었다. 명심하세요, 형님. 말을 마친 민씨 부인은 종정걸음으로 사라져갔다. 민씨 부인은 잠시 어이없이 서 있다가 소격전으로 향했다. 지압이 영안군을 만날 심산이었다. 정안군 계시느냐? 하인이 중문을 들어서며 물었다. 예, 한성년 대감 드셨사옵니다. 어서 메시하라. 방언의 소리를 듣고서야 바오는 하윤에게 다가서며 나직히 말했다. 예, 문 춘추관
태학사께서도 납시오 계시옵니다. 민재가 와 있다는 말이었다. 하윤은 바오의 등을 다독여주고 방으로 들었다.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소이까? 영 안색이 아니 좋지 않습니까? 민재가 들어와 앉은 하윤에게 물었다. 대범한 하윤이었지만 대답 대신 한숨을 놓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이까 대감? 방원은 불길한 조짐이 있음을 직감했다. 충청도 관찰사로 가게 되었소이다. 하윤의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한성윤, 하윤이 충청도 관찰사로 밀려난다면 여기에는 음모가 있음이 분명했다. 공식 지명은 충청도 도관찰사 관출적사다. 어느 놈이냐? 어느 놈이 그따위 장난을 해요? 방언의 불같은 노기가 터트려지고 만다. 허허허, 소인배들이 소행을 나무라서 무얼 하오이까? 하윤은 태어나고자 했었으나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가 않아요. 대감을 충청도로 보내는 것은 정한군과 가까이 지내는 데 대한 보복이에요. 허허허, 나 같은 것을 보복해서 무슨 득이 있으려고요. 대감 밀어붙입시다. 저들이 감히 날 해치지 못한다 하여 대감을 파천하여 보복한다면 나는 저들 모두에게 보복하고 말 것이요. 이를 말인가? 하공을 외방으로 밀어내는 것은 저들이 토성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이에요. 만일 그런 사태가 와보세요. 병을 움직이고자 해도 뜻을 이룰 수가 없질 않소이까. 민재의 흥분도 방원 못지않았다. 방원은 결론을 내렸다. 대감, 임지로 떠나실 것 없어요. 내일이라도 밀어붙이면 그만이에요. 나으리, 내가 떠나고 없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병사가 안산 군수에게 있는 것을요. 하윤은 방원의 권기를 찬성했다. 방원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일 수도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하윤은 언제나 자중자재하고 기다리라고만 했었다. 심지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으니 기다리라고 했던 하윤이 오늘 비로소 찬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윤의 관점에서도 시기가 무르익어 있으며 또 권기하면 승산이 있다는 의견이 분명했다. 고맙소이다 대감. 나는 내일이라도 임지로 떠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명에 파발을 보내주세요. 지체 없이 평을 동원할 것이오이다. 이날이 7월 19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대사건이 결의된 날이었다. 8월이 되자 이성계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분분하게 퍼져나갔다. 이숙번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창칼은 야심한 시각을 이용하여 방원의 집으로 옮겨졌다. 사람도 늘어났다. 그 중에서 강상인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상인은 주울에서 말단 관리를 지내고 있다가 방원에게 발탁된 사람이다. 성질이 꼼꼼하고 고집스러우리만치 충성심을 발휘해 줄 알았기에 방원은 그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다시피 했다. 태종실록은 상인을 방원의 집 가신이자 사제의 출납을 맡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사의 준비는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갔으나 명분이 없었다. 명분이란 일으키는 쪽에서 만들면 그만이지만 상대 쪽에서 만들어만 준다면 그쪽이 편리하다. 송현에 있는 남은이 집을 지키고 있던 마천먹이 급히 달려와 구했다. 송현을 나선 정도전과 남은이 조준의 집으로 들어갔사오이다. 그렇다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분명했다. 좌증성의 자리에 있던 조준은 이때 휴가를 얻어 쉬고 있었다. 정도전과 남은이 쉬고 있는 조준을 찾아갔다면 음모가 있음이 당연했다. 며칠 후에는 7점선이 달려와서 고했다. 나으리 요동을 공략한다 하옵니다. 듣고 있던 방원은 전신이 바늘이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픔이라기보다는 시원하다는 쪽이 나을지도 몰랐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수일 전부터 군관들이 서둘러 진도를 익히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충분한 명분이로세 요동 공략을 저지하기 위해 정도전과 나문을 친다면 나무랄 데 없는 명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증거를 쥐는 일뿐이었다. 조준의 집 청지기를 잡아오게 했다.
남은과 정도전이 찾아와 무슨 소리를 주고받는지를 물었다. 네가 사실을 구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으되 내 고함에 거짓이 있다면 너는 물론이요 내 상전까지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신이 넘어 보이는 청지기는 뜻밖으로 순순히 그들의 일을 전했다. 청지기가 말한 바를 정리하면 이러했다.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된 일이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시오. 정도전인지 남은인지 알 수는 없으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개국 원은의 반열에 있는데 어찌 전하를 저버리겠소.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후 도읍을 옮겨 궁궐을 창건한 때문에 백성들이 토목의 역사에 시달려 인애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망이 극도에 이르고 또 군량이 넉넉지 못하니 어찌 원망하는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성취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요. 이 같은 조준의 신중론에 정도전과 나무는 잠자코 있었다. 조준은 정도전에게 다시 일렀다는 것이다. 내가 합파와 더불어 여러 도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동을 정벌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흘겨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찌 즐거이 명을 따르겠소. 나는 자신이 망하는 나라가 패망되는 일이 요동에 도착되기 전에 이르게 될까 염려됩니다. 주상의 병세가 한창 성하여 일을 시작할 수 없으니 원컨대 여러분들은 내 말로써 주상에게 복명하기를 바라며 주상의 병환이 나오면 내가 친히 아뢰겠소. 결국 요동 공략은 정도전과 남은이 적극 추진했고 조준이 반대의 뜻을 편 셈이었다. 바꿔 말하면 조준은 정도전과 남은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방언의 입가에서는 쓴웃음이 지나갔다. 요동 공략의 선봉장으로 방언을 내세우면 이것도 트집을 잡히고 저도 트집이 잡힌다. 이겼을 때는 명나라에게 트집을 잡히고 진다면 조정에서 문책을 하게 된다. 학자들이 세운 계책이라 어리숙하기 짝이 없었다. 명분이 성립되면 거사일을 정하면 일단 정하는 일만 남게 된다. 태조 이성계의 병세만치나 날씨도 굳었다. 13일에는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고 금성과 화성이 헌원성의 분야로 들어갔다. 17일에는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돌아왔고 땅이 흔들리는 궤변이 있었으며 20일에는 금성과 목성이 서로 봄했다. 21일에는 장대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했다. 22일에는 붉은 기운이 동쪽에서 도성 안으로 흘러들어왔으며 23일에는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고 우박이 내리다가 무지개가 섰다. 하늘의 변화를 현실의 불길함으로 받아들이던 시절인데 태조 이성계의 병세까지 우중하였으니 일관들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백성들까지도 상스럽지 못한 조짐이라고 수군거렸다. 8월 26일 문제의 날이었다. 의안군 이화가 방언을 찾아왔다. 이화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다. 뭘 하고 있는가 정한군. 숙부님 뭘 하고 있다니요. 방언은 시침을 뗐다. 허허 큰일 날 사람이구만. 왕자들에게 봉한 절제사의 직을 환첩하려 하고 있어. 방언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차피 밀어붙이고자 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왕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절제사의 직을 환첩하고자 한다는 문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조선왕조가 창업을 하고 난 다음 왕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각도의 절제사를 맡게 하고 시의하는 병사들을 배치게 했다. 그로 인해 방언은 전라도를 맡았었는데 그 직을 거두어들이면 시위하는 병사들은 해산된다. 결국 방언의 힘을 줄이자는 속셈이었다. 저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지라는가. 저놈들이 무엇이관데 왕자의 병권을 빼앗겠다는 게야. 허허허 심려 마세요 숙부님. 심려를 말라니 저들이 방자함을 지금 꺾어놓지 아니하면 자네들 형제의 목숨마저도 부지하기 어렵게 돼. 화의 성품도 방언이 못지않게 거친 사람이었다. 고려 말에 정몽주를 주살할 때도 남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숙부님, 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내일 사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게 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으리 조환관 오셔 계시옵니다. 들라이르라. 4시 조순이 태조 이성계의 교지를 정했다. 내가 병이 심하니 사람을 접견하고 싶지 않다. 다만 세자 이외에는 들어와서 보지 못하게 하라. 방원은 웃었다. 이제 권기한다면 모든 명분이 갖추어진 셈이었다. 권기의 시기가 아니라 시간만 남아있었는데 지금이라면 휴지 조각만도 못한 교지가 아니겠는가. 영안군께서는 아직 소격전에 계시더냐. 그러하옵니다.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렸다. 조순이 물러간 다음 방원은 잠시 서성거렸다. 송연의 일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저들이 먼저 일어서지 않는다면 자신이 먼저 일어서리라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을 때 송연에 있는 남인이 집을 지키고 있던 마촌맥이 달려와 고했다. 나으리 지금이옵니다. 저들이 패거리가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모여들었소이다. 누구누구더냐. 남은이 집에 몰려든 면면은 이러했다. 정도전, 남은, 심여생 등은 주목급이니까 당연히 있었고 그 밖에 판중추, 이익은, 전 참찬, 이무, 홍성군, 장지하, 성산군, 이직 등이었다. 또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친군 우도주임무, 진무, 박우희, 좌부승지, 노석주, 우부승지, 변중랑 등은 임금의 병세가 위중함을 핑계삼아 대궐에 남아있었다. 나으리 가시지요. 지금 가신다면 일거에 밀어붙일 수가 있사옵니다. 아이들을 불러라. 예, 방원의 집 후원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준비되어 있던 창과 칼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모두들 결의에 찬 얼굴이었고 몸놀림도 민첩했다. 숙번과 상인은 그들의 힘찬 모습들을 빠뜨리지 않고 지켜봤다. 주상전하께서 의중하시옵니다. 속기 익궐하시옵소서. 병사들이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이기도 했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방원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마당으로 내려섰다. 대전 내관 김사행이 창백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세자 외의 접견을 아니하신다는 전교가 계셨질 않았는가. 방원이 찌르듯 물었으나 사행의 대답은 유창했다. 나으리 모든 왕자들과 종친들이 드셔 계시옵니다. 서둘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중하시더냐. 소인이 어찌 그 일을 입에 담을 수가 있사옵니까. 서둘러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미 권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가 아니던가. 그렇다고 아버지가 우중하다는 마당에 병을 동원해야 하는가. 진퇴의 갈리김에 서 있음이었다. 곧 뒤를 따를 터인즉 내관은 먼저 환공하시오. 서둘러 주시옵소서. 김사행은 발길을 돌렸다. 방원은 숙번과 상인을 불렀다. 주상전하께서 우중하시다는 전갈이다. 나는 입궐할 것이니 4명이 있을 때까지 경거망동을 삼가하였다. 방원은 최선의 길을 택하고자 했다. 나으리 거짓일 수도 있사옵니다. 입궐을 중지하여 주소서. 상인이 말했다. 숙번도 동조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마는 아바마마께서 의중하시다는데 내가 어찌 모른다 하리. 4명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방원은 말을 마치고 입궐을 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방원의 집을 다녀간 내시 조순과 김사행은 두 사람 모두 정도전과 남은의 편이었음을 미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도전과 남은은 태조 이성계의 병세가 위중한 것을 빙장하여 왕자들과 종친들을 입궐케 하고 경복궁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의 노석주 등으로 하여금 일거에 무찔러 버리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대궐에서 이 일이 성공되면 골밖의 일은 송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습하기로 되어 있었다. 방의, 방간, 심종, 이백경, 화, 이재 등은 서둘러 입궐하여 근정문 밖에 있는 행랑에 모여 앉아 강령전에서 전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던 노을이 지면서부터 바람은 서늘해졌고 적먹하기만 한 경복궁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각 전각마다 등축이 바뀌어질 시간인데도 잠잠할 뿐이었고 강령전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찌르륵 찌르륵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방호는 속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빠져나가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민씨 부인의 몸종 소근이가 행랑으로 들어서고 있다. 나으리 마님께서 혼절하셨사옵니다. 혼절이라니 언제? 속히 환자하시옵소서. 의원들도 고개를 젓고 있사옵니다. 방호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의안군 방관이 방원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어서 나가봐라. 제수 일도 급한 것 같다. 하면서 청심환과 소합한 두 알을 쥐어주었다. 형님, 만일을 몰라 가지고 왔던 것이야. 어서 나가보라니까. 죄송합니다, 형님. 방원은 형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행랑을 나와 말에 오르자 채찍을 휘두르며 집으로 달렸다. 기다려 주시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로운 충언으로 내조를 해주었던 지엄의 민씨가 아니있던가. 한 왕조의 대통을 바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병을 동원하기로 한 방언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불운인가. 미처 거세를 하기도 전에 지엄이를 잃다니. 어디에 계시느냐. 내 당마님 어디에 계시느냐. 대문을 들어서면 더 방언은 소리쳤다. 병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방언이 중문 앞에 이르렀을 때 민씨 부인은 활짝 웃는 얼굴로 방언에게 다가섰다. 아니 어찌된 일이요. 드시오소서. 민씨 부인은 방언을 인도하며 내당으로 들었다. 민무구 형제가 들어서며 방언을 맞았다. 민씨 부인의 동생들이었다. 아바마마께서 우중하다는 것은 거짓인 듯 싶사옵니다. 방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이라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나으리 송연을 치시지요. 지금이 아니면 실기하고 말 것이옵니다. 무구가 세차게 부추겼다. 송연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다고 합니다. 주상전하의 환우가 우중하다면 저들이 입건하지 않을 까닭이 없지를 않습니까? 무질이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모든 왕자 종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사옵니다. 저들이 먼저 해치고자 한다면 모면할 길이 없질 않습니까? 무구가 더욱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말했다. 방언의 턱살이 꿈틀 움직였다. 그래서 소군을 보냈사옵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리를 모실 수가 없질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방언은 후원으로 나갔다. 강상인과 이숙번을 지휘를 받고 있는 병사들은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듯 정연하게 앉아 있었다. 방언이가 나타나자 병사들은 술렁거렸고 숙번과 상인이 재빨리 다가섰다. 밤 2경 송연으로 간다. 행렬을 정비하렸다. 예, 출발이었다. 방언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렸다. 기병이 앞장을 서고 보병이 뒤를 따랐다. 대열은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 길은 다르나 행선은 같았다. 방언이 동구 밖에 이르렀을 때 이간군, 상당군, 희안군 그리고 이거의 조용무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무가 말했다. 정한군 속국 있었어. 어찌 저들을 용납하리. 가시지요. 이들은 어둠을 헤치며 송연에 이르렀다. 나문의 집은 조용했다. 나으리 먼저 집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밖으로 뛰쳐나오는 자를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숙번이 방언에게 진언했다. 방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숙번은 불화살을 쏘았다. 불이야 불이야. 행랑이 타오르면서 나문의 집은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희끗희끗한 그림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음을 보였으나 누구도 대문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정도 전 남은 심여생 등이 달려나와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전가는 없었다. 한 발 늦은 것이 아니오이까. 상인이 방언에게 말했다. 그들이 집안에 없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거사가 화사로 끝난다면 방언은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을 더 질러라. 방언이 소리치라 저지치자 불화살은 다시 날아올랐다. 나문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세 채의 작은 집에 불타기 시작했다. 심여생이 불길 속에서 뛰쳐나왔다. 마천목이 장검을 그의 목덜미에 내쳤다. 곧 국구가 되어
백년의 영화를 누리려 했던 심효생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이근과 장주와 또 목인의 송거신의 손에 무참히 쓰러졌다. 정도전과 남원을 찾아야 한다. 방원의 불같은 노성이 다시 터져나왔다. 병사들은 주변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해병력이 되어도 그들이 잡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만일 정도전과 남원이 무사히 대궐에 이르렀다면 방번과 세자의 병사가 반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방원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다. 이때였다. 방원의 곁으로 급히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판사 민부였다. 배가 불룩한 자가 내 집에 숨었소이다. 민부가 허둥거리며 소리쳤다. 배가 불룩하다면 정도전이 분명했다. 가자. 방원이 앞장을 섰다. 이숙번이 그의 곁을 바짝 붙어서 걸었다. 병사들은 민부의 지시를 따라 침실문을 세차게 열었다. 분명히 정도전이었다. 당장 나오지 못할까? 방원의 일갈이 있자 정도전은 기듯이 엉금엉금 마당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방원은 뚜려지듯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청컨대 날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소이다.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방원의 대답이 없자 정도전은 비굴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공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조선의 봉화백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정한군, 나를 살려주시면. 정도전은 채 말을 맺지 못했다. 방원의 눈짓으로 본 병사의 장검이 그를 내려친 것이다.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피보라가 날았다. 조선왕조의 창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 경국전을 지으며 고려 사의를 편수하며 경복궁과 모든 전각의 이름을 지었던 정도전의 마지막은 이같이 처참했다. 한편 남원은 하경과 최운을 거느리고 달아났다가 동이 트일 무렵 병사들에게 잡혔다. 물어볼 것도 없었다. 병사들이 장감은 그의 몸을 헤집었다. 대궐로 갈 것이니라. 방원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경복궁으로 향했다. 송현과 경복궁은 넘어져도 코가 닿는 자리. 그러나 행군은 신중해서 하나의 길만을 택하지 않았다. 이들이 떠나고 난 송현은 불길만 치솟고 있었다. 그 불길은 경복궁에서도 보였다. 모두들 놀라워했다. 경복궁에서도 창칼을 든 병사들이 움직임은 있었다.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피리를 부는 소동이었다. 이천은 집에 나가 있다가 급보를 전했다. 그가 안국방을 지날 때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